가격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가격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론에서 특히 관심 있는 가격은 중 자산의 가격이죠. 자산의 가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자산의 가격은 그러한 가치와 무관하게 실제로 사고 파는 사람의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당연히 가치와 전혀 다르진 않겠죠. 가치는 자산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내재된 능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서 내재 가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반면 가격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서 시장 가격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가치라는 것이 시장에서 실제로 관철되지 않고 거래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가되는 것임에 반해서 가격은 실제로 시장에서 관찰 가능합니다. 방금 가치와 가격이 전혀 다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실제로 이 가격의 움직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을 반복하지만 어떤 평균값으로 다시 돌아오는 듯한 행태를 보입니다. 이것을 가격의 평균 회귀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가격이 다시 돌아오는 그 평균값이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자산의 가치일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평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결과, 즉 가격은 시간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격이라고 해도 진정한 내재 가치로부터 아주 멀리, 아주 오래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격이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자본시장에서는 고평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고평가된 자산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저평가라고 합니다. 이 저평가된 자산을 사서 가치의 상승을 향유하는 것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그래서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된 자산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부동산 시장에는 두 가지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임대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와 매매 시장에서 형성되는 매매가가 그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그 속에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라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당연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임대 시장이라고 하면 부동산이 제공하는 공간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공간 서비스란 어떤 공간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시장은 서비스 시장인 거죠. 반면 매매시장은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유형의 실체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 매매시장은 재화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시장의 가격인 임대료는 일정 기간 공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 단위가 원, 퍼, 월과 같이 기간 단위 있는 개념으로 표시됩니다. 반면 완전한 소유권이 거래되는 매매시장의 가격인 매매가는 기간 개념이 없죠. 그냥 금액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매매가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단어는 많이 듣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임대료와 매매가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요? 당연히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매매가는 높을 겁니다. 둘은 비례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NOI를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이 NOI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매매가는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요. 하지만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당연히 임대료가 따라 올라가진 않습니다. 비싼 매매가를 주고 부동산을 취득한 임대인은 높은 임대료를 받고 싶겠죠. 그래서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것이고 그것이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죠. 매매가가 상승하면 더 많은 디벨로퍼들이 부동산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부동산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 많은 부동산이 시장에 존재하면 임대료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매매가의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양방향으로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매매가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차 관행이라는 것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임대차 계약 안에도 일정한 요소와 규칙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일반 원칙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하위 시장별로 그런 임대차 계약의 관행이 일반 원칙과 어떻게 다른지, 그러한 차이가 나의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은 부동산의 사용권을, 임차인은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를 교환하기로 하는 기간 있는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법에 나오는 임대차의 정의입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언젠가는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요. 그리고 차임, 즉 임대료가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릅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을 임대하는 것인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는 것에서부터 임대료는 얼마를 주고받고 하는 금전적인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래 약정한 대로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 또는 여러 가지 분쟁을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투자론의 관점에서 꼭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임대인의 수입을 결정하는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이 세 가지 돈입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이게 목적물입니다. 부동산이죠. 그런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거래하는 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소유권 중에서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기간을 정해서 임차인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주기적으로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사용의 대가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순수한 사용의 대가고요. 부동산은 유형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 비용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지불하는 별도의 돈을 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거나 또는 부동산을 훼손시키거나 하는 등의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두는 돈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돈이고요. 임대인의 돈이 아닙니다. 반면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대인의 돈이 되는 겁니다. 물론 관리비는 부동산의 운영을 위해서 지출돼야 하고요. 임대료는 순수하게 임대인의 수입이 됩니다. 앞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설명하면서 임대료는 임대인의 순수한 수입이고 실제로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은 관리비의 형태로 별도로 징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임대차 계약을 영미권에서는 넷리스라고 합니다. 임대료에 부동산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뜻이죠. 임대차 관행에는 이러한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임대료 안에 모든 관리비를 다 포함해서 받고 별도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로스리스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그로스리스도 넷리스 못지않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은 관리비를 별도로 받고 있죠. 넷리스가 더 많습니다. 그로스리스건 넷리스건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 그로스리스의 경우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때 받는 임대료가 넷리스의 임대료와 동일하진 않겠죠. 임대인은 자기가 앞으로 지출해야 될 부동산의 운영 비용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임대료를 높게 받을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운영 비용을 임대료의 형태로 내느냐 관리비의 형태로 별도로 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렇게 보면 그로스리스와 넷리스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스리스의 경우 애초에 예상했던 부동산의 운영비용보다 비용이 더 지출되거나 덜 지출되면 그 손실과 이익은 임대인의 부담이 됩니다. 반면 넷리스의 경우 부동산의 운영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그 손실과 이익은 임차인의 부담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그로스리스의 경우 임대인은 자기가 순수하게 취하는 NOI에다가 부동산의 운영비용, 즉 재산세, 보험료, 관리비용을 예측해서 다 합해서 임대료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로스리스의 임대료는 크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보험료와 재산세는 똑같이 지출이 되고 임차인은 애초에 있는 임대료 이상을 더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은 자신의 NOI가 감소하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관리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들면 그만큼 NOI는 커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운용 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임대인이 모두 취하게 됩니다. 반면 넷리스의 경우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는 그대로 임대인의 NOI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운영 비용을 별도의 관리비로 받기 때문이죠. 이 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임대인에게 지불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관리 비용이 생각보다 증가했으면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의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리 비용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증가한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NOI는 변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와 별도로 지불하는 임대료가 그대로 임대인의 NOI를 구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넷리스에서는 부동산의 운영비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임대료와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넷리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관리비가 실제 비용이 아니고 정액으로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액의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용, 보험료, 재산세와 같은 비용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임차인이 내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형식상 관리비와 임대료가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두 금액을 합산한 것만큼 그로스 렌트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분리하냐 분리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운영비용 증감에 따른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로스리스와 넷리스의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그런 계약서는 사실상 그로스리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은 관리비가 정액이냐 실비냐에 따라 그로스리스와 넷리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서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로스리스와 넷리스라는 개념 그리고 그 둘의 근본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또 어떤 나라건 계약서를 보면서 그 경제적인 차이, 본질 등을 좀 더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 그것이 그로스건 넷이건 공간 서비스의 사용 대가인 임대료 또는 소유권의 대가인 매매가라는 이러한 가격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물론 가격의 결정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은 수요자와 공급자, 임대료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매매가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와 매매가 중에서 우리한테 좀 편한 매매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매수자와 매도자는 매매거래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어 하고요.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각자, 그러니까 매수자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매도자는 자기가 받고 싶은 최소 금액을 정해놓고 거래에 임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변함없이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만 거래에 임하는 것은 아니죠. 매수자와 매도자를 비교해서 보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가격을 유보 가격이라고 합니다. 매수자의 유보 가격이 매도자의 유보 가격보다 작으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면 그 두 유보 가격 사이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왼쪽 그림부터 보죠.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유보 가격의 액수를 나타냅니다. 세로축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 의사를 나타냅니다. 많은 수의 매수자와 많은 수의 매도자가 거래에 참가한다면 매수자별로도 유보 가격의 차이가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종 모양의 정규 분포로 할 것이고요. 매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의 분포 사이에 겹치는 점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매수자 유보 가격의 최대값과 매도자 유보 가격의 최소값이 벌어져 있으면 거래는 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정말 원한다면 자신의 유보 가격을 조정하겠죠. 그래서 매수자의 유보 가격은 우측으로, 매도자의 유보 가격은 좌측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두 유보 가격이 겹치게 되면 이 사이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이 사이에 어느 점에서 성사될지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각자의 사정과 협상력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유보 가격은 각자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바로 가치평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매수자는 매수자대로,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가치평가를 합니다.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자의 유보 가격을 정하고요. 그 유보 가격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만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치평가와 전혀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림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에 임하는 협상의 과정을 나타낸 거라면요. 그 협상의 결과를 나타낸 것은 우리가 익숙한 이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실제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될지는 매수자의 수요 곡선과 매도자의 공급 곡선에 달린 거죠. 그리고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가격이 이 균형점에서 이탈하거나 수량이 이탈하면 가격 조정과 수량 조정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시 이 균형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시장 균형의 특성이죠. 바로 이 점, 다시 말해서 이 가격과 이 수량 정도의 선에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요 공급 곡선은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수요하고 공급할 때 잘 들어맞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아주 동질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차이 나는 재화나 용역을 가지고 그 수량과 가격을 따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부동산은 수요 공급 곡선을 적용하기에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요 공급 법칙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수요 공급 법칙을 통해서 균형 가격이나 균형 수량을 도출해내고 하는 등의 정교한 작업이 어렵다는 거지, 이 수요 공급 법칙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수요 공급 곡선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동향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질성을 가지는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수요 공급 곡선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그 가격과 수량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긴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